안녕하세요. 강평법규 기출문제 해설을 강의하게 된 정태산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법규 고득점의 비법 법조문이라고 적어놨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합격하신 분들하고 제가 도움을 드려서 합격을 하셨던 분들과 나눈 카톡 캡처해 놓은 거 제가 굉장히 몇십 명, 거의 한 20명 되나? 그 정도의 분들과의 카톡 대화방을 캡처해서 올려놨죠. 그거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점수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고르게가 아니라 밀집해서 분포되어 있어요. 50점 후반에서 60점 초반. 그리고 뭐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은 뭐 66점, 67점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원래 좀 잘하셨던 분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57, 58, 59, 60점까지. 그 정도가 제 기억에 제 경험적으로 가장 많은 많은 합격생들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렸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뭐 57점이 어떻게 고득점이냐 58, 59 요새 60점 정도는 그냥 좀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고득점이고요. 다른 나머지 과목에 요즘에 합격 세 과목 평균이 50점이 안 되잖아요. 40점 중후반대 형성이 되잖아요. 조금 뭐 작년처럼 33회처럼 이론이 거의 꽈락이 많았던 해에는 40점 중반대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42점, 40점, 62점 받아서 합격을 하셨어요. 네. 한 과목이 60점 받고 나머지 두 과목을 40점, 40점을 받아도 합격을 한다고요. 아무튼 지금 말이 좀 돌아왔는데 57점, 50점 후반이면 충분히 고득점입니다. 법규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득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2년 차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뭐 다른 강사님들도 뭐 좋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법조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조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훈련을 시켜 드리거든요. 훈련을 시켜 드리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네, 저는 그게 조금 비법이라면 비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 기본 커리큘럼이 되게 컴팩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기본 강의를 9회 했습니다. 행정법 4회, 개별법 5회 해서 기본 강의 끝내고요. 바로 기출문제 해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풀이로 파이널을 하고 뭐 다른 시험 기출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해서 사례 문제풀이로 파이널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2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제 기본 커리큘럼이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50 후반, 60 초반이 나오냐? 저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법이 저는 법조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설명해 볼게요. 일단 법규 시험의 본질은요. 항상 우리한테 분쟁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그걸 우리 보고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그 해결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뭐 이제 누가 뭐 소송을 했다라면 누구 말이 옳으냐? 뭐 그런 거 판단을 해보라든지 뭐 그런 식인 거죠.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봐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을 해봐라. 뭐 그런 류의 분쟁 상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놓고 해결해 보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왜 나왔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엄청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나를 찾아왔어요. 평가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누가 저한테 뭐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법전 한번 펴보시겠어요? 법 70 몇 조 가시면 선생님이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네,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법조문만 가지고도 딱 봤을 때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법조문만 가지고도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법조문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나옵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익사업법, 토지부상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익사업법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공익사업법은 우리 법 체계, 우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률 체계 중에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는 법조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쟁이 심하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 토지 수용, 보상,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이슈이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조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튼 다행히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법조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 웬만한 건 법조문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을 다루는 뭐 변호사 시험이든지 과거 사법 시험이든지 행정고시든지 그런 시험들은요. 전체 법을 수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처럼 잘 만들어져 있는 법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허술한 법들이 많아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이 많다고요. 그런 법을 다루는 경우에는 학설이 중요하고 판례가 중요하고, 물론 학설보다는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만, 아무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은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법조문대로 가면 해결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1순위 도구는 법조문이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찾아볼 건 법조문이겠죠. 근데 법조문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해결이 안 될 때 2순위로 판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저한테 상담 온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법조문에 보면 70 몇 조에서 선생님과 같은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긴 한데요. 판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판사님들은 보상된다고 했네요. 근데 전액 보상은 안 되고 이 정도까지만 보상을 된다고 판례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판례 좀 찾아볼까요? 여기 다른 판례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법조문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판례 역시 비슷하게 보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액 보상은 안 되고 이 정도까지만 보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하지 않나요? 학설? 저한테 상담 온 사람한테 교수님이 이런 뭐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교수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 상담 온 사람의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학설은 오피셜이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자기 논문에 썼던 주장 그런 게 학설이거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이다. 법조문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법조문으로 완전히 해결 안 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판례를 활용한다. 실제로 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판사님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법조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판사님들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소송으로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법조문을 제일 먼저 보고 그걸로 해결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안 되면 판례를 활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그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학설은 판사님들 학설 모릅니다. 학설은 논문에다 주로 실리는데 그런 거 뭐 판사님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판사님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학설 같은 거 교수님들 논문 그런 거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학설은 그 다음 3, 4순위 정도밖에 안 된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한 10순위 됩니다. 10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간평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다. 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법은 우리 뭐 3법이죠. 평가사법이랑 부공법, 가격공시법까지 해서 3법이지만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 보상법이 공인사법이 거의 한 8, 90% 차지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상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상법은 너무나 잘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만 가지고도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법조문으로 해결이 안 어려운 소수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판례가 웬만한 걸 해결을 해준다. 학설이 들어올 공간은 잘 없다. 네, 이 정도. 그래서 제 수업 때는요, 법조문과 판례 이야기만 주로 할 겁니다. 학설은 안 하던가 조금만 할 거예요. 그래야 2년차 합격합니다. 3년, 4년 하고 싶으시면 학설에 관심을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법조문만으로도 되지만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판례를 보조로 활용한다. 그래 답안지 쓸 때도요. 판례가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법조문이 메인이 되어야 해요. 네, 법조문과 판례가 목차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두 가지 타입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 B가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A인데요. 여러분 아마 B를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 학, 판, 검, 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일반적인 법학 시험 답안지에서 굉장히 정형화된 목차입니다. 문제 소재라는 건 어디가 트러블 포인트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학설은 이런 학설이 있고 비슷한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었다. 그리고 학설과 판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내가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수험생인 내가 답안지를 쓰는 내가 요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사안을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검토예요. 그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해서 세운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요런 프로세스거든요. 이게 스탠다드이긴 합니다. 법학시험 답안지 쓰는 거에 스탠다드이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험은요, 제가 앞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학설이 들어설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웬만한 건 판례랑 법령에서 법조문에서 웬만한 건 법조문에서 해결이 되고 그 법조문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몇몇 일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판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가지고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학설이 들어올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대부분의 기출 문제가 판례를 베이스로 나오고 실제 사건을 베이스로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법령이랑 판례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이런 다른 시험에서 주로 통용되는 이런 목차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로 가시면 돼요. 문제 소재 이거는 항상 적어줘야 됩니다. 어디가 쟁점이 되는지는 이 쟁점의 핵심 쟁점이 뭔지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 그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은 요러요러한 게 있다. 법조문 소개를 해주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법조문과 관련된 특히 사안의 사실관계랑 관련된 판례는 요러요러한 판례가 있다. 라고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법조문도 보고 판례도 봤더니 이 사안에서는 이러저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학설 없이. 그래서 저는 비도 나쁜 방식은 아니지만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B타입으로 해서 답안지를 잘 적으려면요. 학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학설에는 배점이 많지 않고 학설 하려면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설 공부하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들어가잖아요. 판례 아무튼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합니까? 저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학설은 과감하게 배제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정말 필요한 학설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웬만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A로 가면 필요 학습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학설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학설을 안 하는 그 시간만큼을 아껴서 법조문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런 거에 더 잘 시간을 할애하고 판례 공부에 더 시간을 할애한다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또 남거든요. 그럴 때 실무 이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범용성도 높아요. 특히 초짜들의 이제 특징이요. 목차 잡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목차 잡는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는 일단 당신이 생각하는 상식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을 거다.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한 발 더 나가보면 내가 법조문을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법조문을 본 것 같아. 그래서 법전을 뒤져봤더니 이 사람은 이 법조문이 적용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머릿속에서 되잖아요. 그 정도 판단이 된다면 A타입의 목차를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시생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제가 볼 땐 50점 초반은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초짜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고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 골자는 A타입으로 목차가 진행된다. 제가 생각하는 고득점을 위한 특히 간평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목차가 유용하다. 법조문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거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5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 그럴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행위의 위법성 판단. 어떤 행위를 우리 사실관계를 제시를 해놓고요. 우리한테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을 해봐라.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맞는지 그른지를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법학시험의 가장 기본 형태의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우리 간평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는 없습니다. 뭐 변호사 시험, 사시, 행시에는 없는 유형이에요. 우리 시험에만 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봐라. 이건 우리가 평가사니까 우리한테만 나오는 이런 문제. 세 번째, 특히 이렇게 두 번째 유형 같은 문제를 푸는데 학설이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보상법이 너무나 촘촘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업에서도 모든 게 법대로 이루어지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현업을 안다면 더더욱 학설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학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약술이랑 가까운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제시가 되고 그 사람이 지금 권리구제를 받고 싶어 한다. 이때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면 되겠는가? 예를 들어 수단이라고 하면 뭐 소송이라든지 뭐 다른 소송 이외의 수단이 있겠죠. 네.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뭐 그런 문제예요. 사실상은 약술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네, 아무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수단을 묻는 문제. 네 번째로는 순수 판례 베이스 문제.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진짜 판례 모르면 절대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순수 판례 베이스 문제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 초시생들은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술 문제. 약술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설명해라 그런 문제거든요. 자, 보통 10점짜리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문제. 고득점 받으려면요. 법조문과 판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네. 근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행히도 법학시험의 기본형이지만 우리 2차에서는 거의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네. 자주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초시 그리고 2년 차지만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 실무와 이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비해서는 학습량을 좀 줄이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쟁점이 또 정해져 있어요. 뭐 하자의 승계라든지 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든지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만 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아시는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딱 A급 소위 A급이라고 하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점수를 많이 득점하기가 어려워요. 고득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고득점을 하고 싶다면 참조 조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고득점이 가능해요. 네, 그냥 문학 판검사로 가면 고득점이 힘듭니다. 네, 참조 조문을 활용하고 나서 문학 판검사를 가시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첫 번째 타입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형의 목차로 가면 훨씬 더 네, 공부도 조금만 해도 되고 득점도 실제 시험장에서 득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A 타입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보상 여부를 판단하라는 문제. 고득점을 받으려면요, 법조문의 요건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판례의 요건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법조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따박따박 적용할 줄 알아야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판례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의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실제 판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득점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초심자도 고득점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법조문 공부 열심히 하시면 고득점 가능해요. 초짜들. 이거 노려야 돼요. 세 번째 타입,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문제. 구제가 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지 아니면 처분을 취소하고 싶어하는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구제를 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뭔지를 먼저 명확하게 밝혀놓고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나서 이 사실관계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을 더 받고 싶은 거구나. 네, 그 권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 연결해야 돼요. 논리적 연결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고 바로 수단만 설명한다? 그러면 고득점 힘듭니다. 근데 결국 숙달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가능해요. 결국 약술에 가깝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세 번째 타입입니다.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으로 순수 판례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초심자들은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 법이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허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법 체계 전체가 뭔가 이제 기조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권리구제를 안 해주던 거를 이제 판사님들이 조금 더 폭넓게 권리구제를 해주자. 소송도 안 받아주던 걸 소송은 받아는 주자. 소송에서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예전보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법조문과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판사님들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도 이제 33회 출제가 됐었는데 뭐 주거이전비 청구권이랑 관련된 뭐 소송, 뭐 당사자 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구체적인 문제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말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순수하게 판례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고득점을 하려면요 순수 판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례를 인용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례를 인용하지 못하면요 고득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판례 인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례의 결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비슷하게 논리라도 짤 거 아니에요. 특히 관련 법조문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판례를 인용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다면 판례의 결론이라도 알고 있고 그거랑 관련된 법령을 활용을 하면 그나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쉽지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내가 잘 시험장에서 생소한 판례가 등장했다? 그때는 일단 첫 번째로 반성해야 되고 왜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지? 라고 반성하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시험장에 반성하면 안 되죠. 풀지 말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 판례인지 모르는 판례인지 일단 먼저 떠올려 보시고 내가 모르는 판례네? 그러면 풀까 말까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생소한 판례라고 느끼면 일단 빠르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작년에 나왔죠. 33회 문제 1번 설문 1번 뭐 도정법 문제가 나왔죠. 도정법 중에서도 저 뒤에 나오는 이전고시라는 게 나와요. 우리 평가랑 별 상관없는 이전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도정법 나 도정법 안 봤는데 풀까 말까 한번 읽거나 볼까 라고 하면서 읽기 시작했으면 그 시간 날리는 거예요. 왜냐면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설문이 조그마한 소물음을 봤을 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설문을 봐야 돼요. 전체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설문 1번 뭐야 도정법이네? 일단 제껴야겠다. 나 다른 건 먼저 보고 와야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요.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 득점이 용이한 다른 문제. 여기 5월 전략이에요. 우리는 아카데믹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야무지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평소에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을 해야 돼요. 순수 판례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는 대처라는 요령은 첫 번째로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평소에 판례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웬만하면 생소한 판례는 잘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그때는 버려야죠. 10점짜리 문제로 주로 나옵니다. 이런 거 판례를 베이스로 하는 것들은 10점으로 나와요. 그때 우리는 판단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상식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이제 순수 판례를 배경으로 나왔지만 설령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어거지로라도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법조문은 비슷한 게 이게 있는데 그 법조문에 따르면 잘하면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어거지로라도 끼워 맞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요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바로 이제 우리는 아까
A타입의 목차에서 관련 법령의 검토, 관련 판례의 검토, 사안의 해결이라는 목차로 갔지만 그 중에 관련 판례의 검토라는 목차를 드러내더라도 관련 법령의 검토, 사안의 해결이라는 목차로 이제 어거지로라도 끌고 나갔을 때 10점 중에 2점, 3점 득점 그냥 가능합니다. 잘하면 운 좋으면 4점, 5점도 가능해요. 왜냐면 남들도 못하니까. 아무튼 순수 판례 배경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나중에 요령이 다 있습니다. 요령은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넘어갔고요. 5번째 마지막 약술입니다. 약술은 주로 행위에 대해서 약술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특정 조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주로 행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시험도 약술은 똑같거든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뭐 설명해라. 밑도 끝도 없이 설명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타입이 있지만 결국은 행위에 대해서 묻는 문제. 행위에 대해서 약술을 하라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종종 있고요. 아무튼 약술이잖아요. 약술은 결국은 그냥 갖다 열심히 외운 거 쓰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약술 문제에서 손도 못 대진 않아요. 손도 못 대지 않는데 그 와중에도 누구는 고득점이고 누구는 고득점을 받지 못하고 5점 받고 10점 만점에 5점을 받고 끝나고 누구는 제 자랑이지만 저는 제 시험 쳤을 때 문제 4번에 10점이었는데 8.5점 득점했거든요. 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5점이잖아요. 약술 문제는 그게 가능합니다. 잘 준비하면 초심자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물론 제가 초심자였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행정고시도 공부를 했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학부에서도 법학을 부전공으로 했었고 대학원에서도 이제 아무튼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지만 제가 가르쳐줬던 초짜들도 고득점을 하더라고요. 10점 만점에 7점은 다들 받아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잘 준비하면 약술은 고득점이 가능하겠다. 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고득점이 가능했냐? 최대한 법조문을 활용하게 제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남들도 다들 웬만큼 쓰니까 남들과 차별화를 해서 법학 교수님들인데 법조문 하나 더 썼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위한 법조문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법조문이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5개쯤 되거든요. 잘 아시는 뭐 23조 3항이라든지 뭐 34조라든지 뭐 107조 몇 개 있죠. 37조 2항이라든지 그 몇 개 안 되는 그 헌법 조문 언급만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답안의 클래스가 올라갑니다. 그 클래스가 올라가면 우리의 답이 50점대 답안이던 게 60점대가 될 수 있고 40점 꽈락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50점 초반으로 갈 수 있고 네. 그런 요령이 몇 개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걸 이렇게 접근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답안에 클래스를 올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헌법이 그 중에 하나고요.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법조문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의의와 법적 성질을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 저는 뇌피셜을 안 하고요. 항상 이제 교수님들, 우리 채점위원이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의 말이 근거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간평 3번 출제 들어가셨던 홍준영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교수님도 그러셨고요. 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로스쿨이 들어오면서 법학 교수님들이 법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유튜브에 찾아봐도 그래요. 많이 설명을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거 보면 항상 나와요. 니네 왜 그렇게 약술 문제라고 해서 물어본 것만 따박따박 적는다고 해결이 다 된다고 생각하냐? 왜 그 행위의 법적 성질을 안 적고 묻는 것만 답을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업인정 전 협의가 있고 후 협의가 있잖아요. 우리 공익사법 26조에 있는 협의가 사업인정 이후의 협의란 말이에요. 그 협의가 필수적인 절차인지를 설명하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물은 것만 따박따박 답하려면요. 이거 필수적인 절차다라고 답하면 사실은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득점을 못 합니다. 그 행위는 우리 법 26조에 들어와 있는 협의이고 법적 성질을 따져보면 이러저러해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그리고 입법자의 의도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26조의 협의는 필수적인 절차인 것 같다. 따라서 이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모든 약술도 아무리 약술이지만 드립다 갖다 바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10점에 5점은 득점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타입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2, 3점 더 추가로 득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남들도 웬만큼 쓰니까. 아무튼 거기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뭐 5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치면 약술 문제에서 고득점 2, 3점 더 득점하기 위해서는 1시간만 공부 더 해도 돼요. 아무튼 저는 아카데믹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겠다고 등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말 이런 거 그냥 듣지 마시고요. 약술 문제, 특히 초짜들일수록 약술 문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